제가 4개월 전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돈키호테를 강의하려고 있었었는데 돈키호테는 정말 전국을 돌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강연을 했지만 루이스 데 공그라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참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어떠한 큰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공고라 책을 쓰고 있었어요. 지금 책이 완성이 돼서 내년 3반기에 그 열린 책들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좀 더 자세히 더 알고 싶다. 이 세계에 좀 더 우리가 헤엄쳐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책 장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수들은 돈 벌려고 책을 쓰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 강의 의뢰를 받고 참 루이스 데 공고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예. 스페인은 스페인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100명의 우등생은 낳지 못하지만 1명의 천재를 낳는 나라. 예.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의 물꼬를 틀고 나갔던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선구자로서 선도자로 나가면은 그 뒤에 쫓아와서 우등생 100명을 만든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페인은 잊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우등생들이 그룹에 의해 가지고 프랑스가 세계의 문화의 인류 국가처럼 이렇게 언급이 되고 했는데, 근데 이 문학사를 또는 예술사를 훑어보면 스페인에는 항상 천재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를 다시 반복하거나 또는 그 스페인 사람 국민들의 기질상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추종하는 그런 흐름이 없어요. 스페인 국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신 다음으로 위대하다는 거죠. 내가 왜 네가 한 걸 내가 해. 나는 새로이 내 거를 만들어 나간다. 그런 사람인데 루이스 데 공고라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페인의 호메로스이고 안달루시아의 백조, 유럽 바로크 최고의 시인, 제2의 콜럼버스, 제2의 갈릴레오 갈릴레이. 참 별칭이 참 대단하죠. 호메로스라 그러면 서양 문학에서 최고의 또는 최초의 이야기꾼을 이야기하는 거고, 백조라 그러면 이 사람이 백조처럼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시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황금세기 최고의 신이라 그랬는데, 황금세기는 스페인에서 16세기, 17세기, 다시 말해서 문해부흥기와 바로크를 합쳐서 황금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유럽에서는 유럽 바로크 최고의 시인으로 공고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위대하죠. 유럽 바로크 최고의 시인. 그 다음 제2의 콜럼버스라는 거는 콜럼버스가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갖다 보여줬잖아요. 그것처럼 이 공고라는 새로운 시어를 통해서 시어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2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우리에게 우주간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다시금 볼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다 해서 이러한 별칭들이 있습니다. 루이스 데 공고라. 이 사람 이름이 참 재밌는데, 공고라, 루이스 데 공고라. 이 공고라, 원래 스페인 이름은 루이스라는 자기 이름과 그 뒤에 아버지 성이 오고 그 다음에 어머니 성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공고라는 뒤에다가 엄마 성을 먼저 썼어요. 루이스 데 공고라 이 아르고트가 풀네임인데요. 루이스 데 아르고트 이 공고라가 좋습니까? 아니면 루이스 데 공고라 이 아르고트가 좋습니까? 자기 이름에서조차도 리듬감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러니까 외삼촌에 대한 어떤 애정 때문에 그랬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1561년 7월에 태어나서 1627년 5월에 죽었는데 다 꼬르도바에 있어요. 스페인에서 꼬르도바라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안달루시아, 스페인 남부에 있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죠. 여러분들 아랑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 또 세비야, 그런 곳이 있는 지역이 안달루시아 지역입니다. 이 꼬르도바는 스페인의 아랍인들이 800년 동안 지배할 때
가장 화려했던 유럽에서 가장 무명화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이라 이 꼬르도바의 애정도 유별났고 자기 고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고향에 바치는 시도 썼습니다. 아 꼬르도바라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꼬르도바는 스페인의 정수다. 꼬르도바는 스페인의 꽃이다. 내가 그곳을 보지 못하고 보내는 이 세월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 노트에서 드린 것처럼 그 종교재판소에서 압수한 이 자산들을 심사하는 판사였고요. 어머니는 스페인의 최하급 귀족인 이달기아라는 자기를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돈키호테 보면 돈키호테가 이달구죠. 예, 바로 이달기아라는 자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이야기는 없고 1576년에서 1580년 동안 이제 대학 과정을 밟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살라만카 대학에서 밟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돈키호테의 저자인 세르반테스가 태어난 곳이 알칼라 데 에나레스인데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 알칼라 데 에나레스 대학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최고의 두 명문이 바로 살라만카 대학과 알칼라 데 에나레스 대학입니다. 이 사람은 살라만카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학위는 못 땄어요. 굉장히 이 문학을 좋아했고 그리고 잡기에 능했답니다. 문학을 좋아했고 잡기에 능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첫 작품은 158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80년. 그러니까 나이를 보면 19이네요. 그렇죠? 참 어린 시절에 시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소개될 공골의 시를 보시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시, 우리 한국에서 아주 잘 팔리는 시하고는 너무나 큰 괴리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의 시들이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예술이라 하면 그 중에서 시도 들어가는데 그걸 하면 하나의 인간의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 우리 삶의 위로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이 지성인들이 한국에 와서 시집이 잘 팔리는 걸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서율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집이 잘 팔리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한국에서는 어떻게 시집이 잘 팔려? 유럽에서는 시집이 이렇게 잘 안 팔려요. 그리고 1580년에 시를 쓰게. 그리고 스페인 국민들은 시를 쓰면 시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추천을 받고 등단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스페인에서는 자기가 시를 쓰면 시인이에요. 제가 스페인에 유학할 때 대학교 1학년 수업에 중세문학 수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담당 교수가 그때 학생이 70명이었어요. 이 중에서 시인을 손들어 보려니까 9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예. 그리고 이 노천 카페에 앉아 있으면 옆에 한 사람이 이렇게 종이를 쓱 내밀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보면은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우리나라 돈 한 500원 정도 주고 1000원 정도 주고 그 시를 사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쓱 밀어놔요. 그리고 이 민간인들 사이에서 시 낭송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유학하면서 시 낭송회도 했었는데 시 낭송 교육도 받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로 그 홀이 꽉 차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시를 하나의 예술, 창작품으로 하면서 삶에 굉장히 가까이 두고 있다는 거.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시를 많이 읽죠. 꼭 내 마음을 갖다 대신해주는 유행가 가사처럼 하나님도 외로워 눈물을 흘리신다. 가끔은 뭐 이런 식으로. 1587년은 이 연도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자기의 시에다가 자기를 소개하는 시를 썼어요. 이 공고라가. 그 시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거야. 아주 캐리커처 스타일로 썼는데 내 얼굴은 길고 그리고 내 목덜미는 뒤에 있고 이마는 앞에 있는데 아주 널찍하고 굉장히 깨끗하다. 근데 내 머리는 왕관이 쓰여져 있어. 그리고 내 눈과 이 귀 사이는 굉장히 먼 대신에 내 잇몸은 굉장히 좁아. 그리고 내 눈은 큰데 100마리의 닭 속에 있는 개도 구분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굉장히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 순례자라는 표현을 써요. 순례자. 그리고 나는 아침을 한 10시쯤 아침 점심으로 먹고 저녁은 화날 때 먹어. 왜냐하면 스페인은 저녁을 밤 10시에 먹습니다. 난
한할 때 저녁을 먹고, 그리고 술은 꼭 앵두랑 같이 먹어. 예.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소개를 써놨어요. 그런 자아상에 대한 소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종교기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종교기관에서 받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 종교기관에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창단의 인원으로 봉사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1587년에 그 종교기관에 새로 부임한 이 주교가 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지적받은 사람이 공구라예요. 왜냐하면 공구라는 그 당시에 종교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금하고 있던 투를 많이 보러 다니고, 그다음에 연극 배우들과 교제가 잦고, 그리고 아주 그 신랄한 풍자시를 너무나 쓰고, 그리고 미사를 예배 보는 시간에는 그냥 옳은 잡담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지적을 하니까 이 공고라의 대답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대답에서 공고라의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교에게. 저는 아직 젊어요. 근데 너무 늙은이처럼 살아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미사를 볼 때,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옆에 사람은 귀가 멀었고 왼쪽 사람은 노래만 부르고 있어서 저 혼자 떠드는 거지 남을 방해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럼 사제들에게 이 투를 못 보게 하고 그 연극 배우랑 못 만나게 했냐면요, 이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진 다음 397년에, 지금 현재는 튀니지인데, 튀니지 북쪽에 보면 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그 종교회의에서 정하기를 연극 배우들은 성찬 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몰리에르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희극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공개적으로 치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은 13세기에 스페인 근대 이전의 법의 근간이 되는 법전이 하나 있는데, 그 법전에 보면 종교직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투를 봐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연극 배우들과 사교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민간인들이 공연하는 연극을 봐서도 안 된다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경한 걸로 이야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그리고 이렇게 공고라가 내가 이렇게 좀 불충한, 좀 비난, 신랄한, 아주 신랄한 시를 썼어요. 쓴 이유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또 교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거니까 나의 무지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레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교가 그냥 가벼운 벌금만 물리고 그렇게 끝났다 그래요. 근데 1602년에서 1608년은 종교기관과 관계된 일을 보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이제 궁에 있던 사람들과도 친분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마드리드에 있는 문인들과의 관계도 맺게 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리고 바야돌리드에 그게 그 궁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드리드로 궁전이 옮겨가는데, 그 궁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제 귀족들과 이게 친교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609년에서 1617년, 그러니까 1609년에 자기 조카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유력자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근데 그 힘 있는 자에게 살해를 당한 이 조카가 그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밝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멸과 또 이 공갈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분규를 많이 일으켰고, 이 사람과의 라이벌이었던 그 깨베도와 아까 소개해 주시던데 깨베도하고 롯베와의 이 불화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지배하던 사상이 뭐냐면 시끄러운 궁전 생활에서 멀어져서 시골에 들어가 가지고 평화로운 삶을 지내는 거, 그런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끌려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1609년에서 1617년까지 머무는 사이 1613년에 이 공갈의 대표적인 작품인 고독들, 그리고 폴리페머스와 갈라테이아를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러고는 자기 마드리드에 있는 친구들에게, 문인들에게 이 작품들을 문인들에게 좀 알려주기를 부탁을 하죠. 근데 이 작품이 일으킨 반향이 어마어마했어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이건 온통 수사학적으로 가득 차 있고 화려하고 꾸밈이 많고
라틴어가 너무 많고 행마다 다 라틴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가 박식하고 젠체한 현학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언어 노름을 한 거다라고 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은 굉장히 언어학적 명언으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작품을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향을 해가지고 낙향해서 살고 있는데 1618년에 그 당시에 이제 왕의 총애를 입었던 레르마 공작이 공고라에게 왕비의 개인 사제가 되어달라는, 즉 왕실 사제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속세의 삶의 환멸을 느끼면서 떠나 있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와서 사제 서품을 받고 왕실의 사제로 있게 됩니다. 여기 3년도 딱 3년인데요. 3년 동안에 공고라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작품을 마음껏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이 레르마 공작, 왕의 총애를 입던 신하가 이 권력에 새하게 되니까 결국 이 사람도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후는 굉장히 비참해요. 자기가 살던 집에서 빚 때문에 쫓겨나고,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꾀배도였어요. 그 둘 간의 그 불화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억상실증이라는 정신적인 쇠락, 그 다음 뇌졸중이라는 육체적인 쇠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1627년 5월 꼬르도바에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자마자 종교재판소는 이 사람이 첫 시집을 판매하는 것을 금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초상화는 17세기의 유명한 시인, 뭐 지난주에 루벤스하고 뭐 했대는데 스페인은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크의 유명한 예술가죠. 그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이에요. 벨라스케스가 그린 루이스 데 공고라. 머리는 왕관을 썼다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마와 두상을 두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코를 묘사한 걸 제가 빼먹었네요. 자기 코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있는 증류기를 닮았다. 이 매부리 코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데, 깨베도로부터. 하여튼 굉장히 고집스럽게 생겼죠.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항상 모든 논란의 분쟁의 중심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고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가 공격당하는 거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루이스 데 공고라입니다. 이 사람이. 이미 바로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다고 했으니까 저는 스페인의 바로크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바로크 미학은 과식주의와 기상주의, 아주 과하게 장식을 했다. 또는 과한 지식,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식주의라는 거는 이제 그 청각적이며 시각적이며 감각적이며 관능적인 그 아름다움을 위한 과한 수사를 쓴다. 그래서 르네상스 미학은 조화와 균형과 절제로서 아주 정적미를 드러낸다면 바로크의 미학은 사람들을 놀래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소재와 주제를 계속 이용하지만 이렇게 아주 청각, 시각, 감각, 관능적인 이런 면을 갖다가 아주 부각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놀래켜서 온 감각을 모두 다 동원시켜가지고 놀래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미학의 집중과 강세화라고 이야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바로크를 이글루진 진주라고 포르투갈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진주가 르네상스의 미학이라면 그것을 일그트려 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크의 미학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라틴어를 쓰고 과장과 대조, 은유. 우리가 은유라 그러면은 보통 어떤 사물을 대신 지시하는 기능과 아름답게 꾸미는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식주의에서의 은유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노트에서 나갔던 시에, 폴리페모스 갈라티아 시에 제가 설명을 붙이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읽고 무엇을 여기서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의미를 읽어내셨는지 한번 보시라고. 예, 제가 설명을 다 처음에는 노트를 할 때 다 설명을 다 넣었었어요. 그러다가 원고를 넘기기 바로 직전에 그 부분을 다 뺐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시를 공부한다는 거는 주어진 설명까지 읽다 보면 내 머리가 하나도 더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온갖 감성과 온갖 지성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양을 총동원해서 한번 시를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 제가 설명 뺐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해드리죠. 이 과식주라는 용어가 스페인어는 꿀티스모인데, 꿀티스모 또는 꿀테랄리스모, 이 용어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면 이 폴리페모스의 갈라테라를 쓸 때 공고라가 제1년에 이 작품은 63개 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 1년에 이렇게 썼어요. 꿀따시 아웅게 부꼴리까 딸리아. 스페인어는 쉬워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꿀따시 아웅게 부꼴리까 딸리아. 꿀따. 예. 박식해. 씨. 맞아. 박식한 씨야. 그 박식한 거는 지식이 많아야 되고 교양이 있어야 돼. 아웅게 비로 부꼴리까 딸리아. 딸리아는 전원시의 시인이죠. 예, 전원시. 목가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꿀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용어를 보고 이 시를 보고 그 당시에 수사학자인 스페인의 수사학자인 바르톨로메 히메네스 파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어의 풍요함을 도모한 언어학적 공헌이다. 예. 이 사람은 제대로 본 거죠. 그런데 이 꿀테랄리스모가 이 공고라의 문적, 라이벌들에 의해 가지고 꿀테랄리스모가 완전히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젠체하고 현학적이고 아는 거 없으면서 유식한 척하는 그런 거다라고 꿀테랄리스모 비아냥거리면서 용어를 그렇게 썼고, 나중에는 이 용어가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잖아요. 근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장본인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이름을 갖고 와서 루테랄리스모로까지 비아냥거려집니다. 루테랄리스모, 완전히 스페인적인 것이 반하는 이교도적인 거, 스페인적인 전통을 전복하는 거, 낯선 거, 우리에겐 전혀 맞지 않은 거, 이런 의미로 이단자적인 거, 이런 식으로 루테랄리스모까지 용어를 쓰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조가 되어버리죠. 과식주의. 그러나 원래는 공고라가 만든 이 사조는 그런 건 아니었다. 그리고 공고라는 그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미학은 기상주의입니다. 기상주의. 기발한 상상력, 예리한 통찰력으로 개념의 교묘하고도 기발한 조합이다. 사물 간의 상응성 찾기다. 은유라는 것이 사실 사물 간의 상응성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앵두라 그러고 눈을 가지고 별을 가지고 별이라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는 쉬운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대상들을 놔두고 서로 연결을 지어요. 제가 시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상주의는 유럽 이 당시 바로크 시인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다 사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라는 이러한 기상주의를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과식주의, 정말 아름다운 시를 쓴 거죠. 과한 수사를. 그 수사에 대해서 제가 노트해 드렸죠. 정말 굉장하죠. 이 공고라는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완전히 형식도 건축을 쌓는 것처럼 형식을 썼어요. 팔행의 시면은 사행과 사행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데칼코마니처럼 서로도 대칭을 이룹니다. 이때까지 공고라 시가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말로 옮기면 그 사람이 시의 50%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시야. 제가 깨베도 시를 105편을 번역해서 소개를 했는데 시보다는 시에 대한 해석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시집을 샀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내놨던 의견이 뭐냐면, 선생님 이게 어떻게 시집이에요? 무슨 시집이 이렇게 두꺼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의 개념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거라, 제가 아까 여기 대구 시민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질문한 걸 미리 제가 훑어봤는데, 이렇게 난해한 시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공부라도 그걸 알았어요. 답을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 기상주의의 대표자가 깨베도예요. 그리고 기상주의를 밑바닥에 깔고 과식주의의 대표자가 바로 공고라입니다. 루이스 데 공고라.
깨베도는 프란시스코 데 깨베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둘 간에 주고받는 공박은 정말 하나의 그 모욕의 미학, 즉 모욕시라는 장르를 하나 만들 정도로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스페인의 바로코를 대표하는 두 미학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왼쪽은 공고라죠. 이마가 엄청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 오른쪽이 깨베도입니다. 둘 다 성격이 강해요. 예, 서로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 깨베도가 쓰고 있는 안경을 깨베도 안경이라고 그래요. 워낙 유명해서 깨베도 안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시를 한 편씩 제가 소개할게요. 이거는 이제 깨베도는 공고라보다 18살이나 젊은 시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깨베도가 익명으로 공고라 시를 갖다가 흉내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걸 공고라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공략을 했더니 또 공략하고 그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던 차에 또 깨베도가 또 그 그리스의 서정 시인 아나크레온의 시를 쓴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 공고라가 깨베도를 공략을 합니다. 그 시는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둘이 간에 이렇게 공박의 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깨베도는 공고라를 뭘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공략을 했느냐? 라틴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점. 그다음에 이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요. 스페인에서 이 당시에는 최대의 가치가 순수 혈통의 기독교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정말 치를 떨었죠.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의 후손이라 해도 순혈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재판소에 계속적인 감시와 추적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으로 개종한 유대인 후손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에서 모두 다 손을 뗐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깨베도는 공고라의 코를 보고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를 썼어요. 내가 내 작품에 돼지기름을 발라줄 것이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죠. 돼지기름을 발라줄 것이세. 내 작품을 무릎뜯지 말라고 말일세. 이 공고라 양반아. 카스티아 천재들의 개이자 개래요. 유대인들 그 당시 개라고 불렀어요. 카스티아는 스페인의 17개 자치주 중에 중심되는 그 지역이거든요. 좀 있으면 지도가 나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음담패설의 박사 거리의 건달배처럼 말일세. 이 공고라의 이 풍자시는 정말 신랄하면서도 아주 관능적이에요. 에로틱해요. 외설적이에요. 외설적이라는 말이 더 맞겠군요. 그러니까 음숙주의가 판을 치던 지배하던 이 스페인 사회에서 이러한 이 외설적인 시는 그 당시에 이 모든 가치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인 거죠. 남자도 못 되는 주제에 당치도 않는 사제라니. 남자도 못 되는 아주 뭐 신체적으로 뭐 약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러는데 사제는 서품을 받아야만이 왕실 사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품을 받았죠.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왕실 사제가 되기 위해서 서품을 받았어요. 그러한 약점을 갖다가 또 여기서 공략을 합니다. 초보 독본을 십자가도 모르면서 배웠지 않은가. 초보 독본. 스페인에서 처음 학교에 가면 배우는 이 교재가 초보 독본이에요. 근데 그 초보 독본의 첫 페이지를 펼치면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초보 독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품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죠. 그런데 초보 독본을 십자가도 모르면서 배웠지 않은가. 유대인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꼬르도바와 세비야의 잡소리꾼의 궁전에서는 신성화된 광대, 익살꾼, 광대. 왜냐하면 그 왕실 여왕의 개인 사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꼬르도바와 세비야는 안달루시아에 있는 지역인데 안달루시아 지역민들은 굉장히 농담을 좋아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대 잡소리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네가 왜 그리스도를 검열하고 야단인가? 유대 랍비인 주제에 너 코조차 부정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제발 더 이상 시 쓰지 마시게. 비록 자네가 쓴 것들이 반역의 사형 집행인으로 인해 자네를 유혹한데도 말일세. 이게 번역을 하니까 이 시가 50%가 죽어요. 왜냐하면
유델라비인 주제, 이 라비, 예. RABBI. 근데 그게 이 깨비도 언어 유희가 굉장히 심한데 이 라비를 그게 뭐라고 썼냐면 라비라고 써놨어요. 라비. 예, 뒤에 B를 빼놓고 라비라고 썼어요. 유델라비라고 써놨어요. 라비가 무슨 뜻이냐면 스페인의 라보에서 갖고 와서 콩꼭지. 예. 너는 기껏해야 콩꼭지 같은 존재인데, 예. 그거는 유대이면서도 너 존재는 콩꼭지밖에 못 돼. 근데 네가 그리스도를 검열해? 예. 그러한 네가 유대인이라는 건 네 코가 보여주고 있잖아.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시 쓰지 마시게, 시 쓰지 말라는 2인칭 명령형이 스페인어로 에스크리바스인데요. 이 에스크리바스가 명사로는 뭐냐면 율법 학자와 서기라는 뜻이에요. 율법 학자와 서기. 이 당시에 율법 학자와 서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말을 하나 이렇게 옮겨 놓으면 그 안에 그 이중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 자체 내에서 니는 유대인이야. 근데 액면으로는 시 쓰지 마시게. 비록 자네가 쓴 것들이 반역의 사형 집행, 왜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사형 집행이었잖아요. 한 번 사형 집행인으로서 죄를 지은 게 있는데 한 번 죄 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죄 짓는 건 쉽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 너를 또 죄 짓도록 유혹한데도 말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우십니까? 이거는 아주 쉬운 시입니다. 네, 원서를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깨버시를 번역할 때 시는 요만큼인데 해설은 한 페이지가 넘어가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에 한 6시까지 가서 연구실에서 9시에 수업 시작되기 전에 3시간 동안 시 한 편을 번역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이제 공고라가 깨베도한테 한 시예요. 이 시를 쓰니까 이제 아까 깨베도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스페인의 아나크레온, 아나크레온, 예, 그리스 서정 시인 아나크레온. 우연이라도 그대를 만나게 될 자 없기를. 예. 만나게 될 자 그대에게 너무 정중하게 말하지 마시기를. 그대는 이제 깨베도가 보고 하는 이야기죠. 예, 스페인의 아나크레온도 깨베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대의 발은 비가의 소재이고, 왜냐하면 깨베도가 안짱다리였대요. 그래서 다리를 약간 절었답니다. 그래서 비가 슬픈 노래의 소재이고, 그대의 부드러움은 실업으로 된 거,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 이런 뜻이죠. 우순시로 엮은 희극을 엉덩이에 깔고 매일 벨레로폰, 예, 고대 그리스 영웅의 역주를 제가 달아놨습니다. 말은 빼가서고요. 말에게 박차를 채워 전 속력으로 질주하는 테렌티우스 로페를 모방하는 건 아니겠죠? 예, 테렌티우스는 이제 고대의 그 유명한 극작가죠. 근데 이 사람을 모방했던 사람이 그 당시 스페인의 국민극의 아버지인 로페였어요. 로페가 이 테렌티우스를 모방했다고 너도 그렇게 모방이나 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그대의 안경을 조심하게 하시게나.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대가 그리스 작가를 번역한다고 그대의 눈은 보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이 보지 못한다는 거는 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내 눈에 그 아까 공고라 그러죠. 자기 눈은 밝아가지고 100명의 닭 속에서도 개를 찾아낼 수 있다고. 근데 반어법이죠. 어두운 내 눈에 그 안경을 잠시 빌려주시게. 빌빌거리는 시 몇 구절들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했어요. 빌빌거리는 깨비도가 빌빌거린다는 거죠. 그럼 자네가 그 그리스 시를 좀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말이네. 네가 번역한다는데 내가 해줄게. 그래야 네가 뭐 이해 못하는 건 너가 이해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시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코라 그러면 참 바로코는 여러 가지가 있고, 유럽에서 바로코도 뭐 영국에서는 형이 이상학적 바로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용어의 세련주의,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는 제2의 공거라고 이야기하는 마리노 시인 이름을 따서 마리니스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느 나라의 바로코보다도 스페인은 굉장히 그 경향이 강세 있고 집중돼 있어요. 수사가 너무 강하고 라틴어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은유가 너무 과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시대에서, 원래 우리 하나의 문학 작품은 작가와 시대를 봐야 된다 그러죠. 시대는 작가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작가, 그러니까 하나의 문학 작품은 시대와 작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가를 받고 그다음에 시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스페인 지도입니다. 자, 안달루시아.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역이고요. 카스티아가 저기 저 위에 카스티아의 레온이라고 있는 카스티아 하늘색 지역과 연보라색 지역이 둘 다 카스티아 지역입니다. 지금 스페인을 잇게 한 아주 중심되는 행정의 중심인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시를 위해서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저 북동쪽으로 프랑스와 경계를 이루는 그쪽이 피레네 산맥이 있습니다. 피레네 산맥. 네. 이 시대를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법에 걸려 자연의 질서 밖에 사는 인간들의 나라. 마법에 걸려 자연의 질서 밖에 사는 인간들의 나라. 스페인은 5대양 6대주에 스페인 군인이 밟지 않고 스페인 배가 지나가지 않는 땅과 바다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했죠. 이태리의 나폴리, 스페인 땅 당연하고 포르투갈이 갖고 있던 영토 모두 다 갖고 있고 지금 현재 독일 땅,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도 스페인 땅, 필리핀도 스페인 땅, 중남미에 지금 현재 뭐 아리조나니 캘리포니아니 산프란 이쪽 처음부터 스페인 땅이었죠. 중남미 모두 다 스페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대제국의 영광을 1세기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종교 때문에. 유발 하라리 교수의 그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은 흥한 나라와 망한 나라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흥한 나라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제대로 알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노력한 반면에 망한 나라는 자기 것만을 강조한다는 거죠. 자기네 뜻만이 스페인의 가톨릭 종교만, 스페인의 언어만, 스페인의 풍습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남미에서 잉카, 마야, 아스테카 문명을 다 말살해버렸어요. 스페인의 중남미에서 행한 그러한 행위들이 탐욕과 폭력의 피로 얼룩진 시체, 검은 전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금은보화를 스페인 땅으로 갖고 왔어도 스페인은 그것을 하나도 이용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한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원이 뭐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일으키는 근간이 돼야 되는 거죠. 자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스페인은 개종하지 않은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1492년에 다 내쫓고 개종해서 스페인 땅에 남은 사람들은 종교 재판소를 통해서 진정으로 개종했는지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그런 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너 대대 손손 기독교 집안이었느냐 아니면은 유대교 집안이었느냐를 갖다가 또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스페인 땅은요 굉장히 척박해요. 그 척박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면서 수많은 농작물을 갖고 와서 스페인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사람들이 이슬람인들이었고요. 이슬람인들이 만든 그 물건들, 이슬람인들이 생산한 그 농산물들을 유통시키고 그것을 상업으로 해가지고 활성화시켜서 스페인의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스페인의 고관 대작들이 자제들을 교육시켰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스페인의 대사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스페인 왕실의 금고지기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똑똑하다는 등식이 매겨졌었어. 그런데 스페인은 이러한 순혈주의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들이 했던 일까지도 다 이단으로 메모랐기 때문에 노동과 생각이 죽음에 덫이 됐던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에요. 16세기 초반은 카를로스 1세 왕제 때는 해외로 열려 있었어요. 스페인 초기에 전방의 분위기 때는요. 그러나 펠리프 2세 왕이 집권을 하면서 문을 안으로 다 잠궜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카톨릭으로 유럽을 통일하기 위해서 1563년에 트렌트에서 일어난 공의회 종교회의에서 정해진 조항들을 나라의 법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페인에서의 모든 일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일이 종교적 사안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종교도 무슨 종교? 유일한 가톨릭. 유대인들을 내쫓고 이슬람교도를 내쫓았을 때 그 쫓긴 사람들을 받았던 아프리카 북부나 네덜란드에서는 스페인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네들은 가난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중남에서 갖고 온 금은 보화들은 스페인 땅에 닿기도 전에 제네바나 독일의 은행들로 다 들어갔습니다. 왜? 스페인 자체 내에는 산업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노동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노동하면 유대인이 되니까, 순수 피를 더럽히는 행위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그 식민지들이 점점 부상하던 영국이나 프랑스에 점점 뺏기게 되잖아요. 그럼 스페인으로 들어오던 원자재들이 점점 줄어요. 스페인에는 그 원자재를 갖고 와도 그걸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었어요. 제국주의 중상주의죠. 원자재를 갖고 와가지고 주고 가공품을 갖다 사는 거. 그런데 그 물건을 팔 때 라만차 지역, 즉 영국의 남쪽에 있는 그 라만차 지역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다 그 네덜란드, 그때는 이제 파이스 바호스, 낮은 나라다 그랬는데요. 그쪽에다 팔았는데 그거를 봉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태리를 돌아서 대륙으로 가다 보니까 물류비가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키워가지고 양털을 벗겨가지고 팔아도 이익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대제국으로서의 위용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졌던 유럽의 헤게모니아를 지키기 위한, 또는 카톨릭을 지키기 위한 스페인에서의 전쟁. 거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것을 다 빚으로 얻었었거든요. 그 빚,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오는 금은보화들은 스페인 땅에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남미에 나서 유럽에서 다 먹는다. 유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근대 산업을 일으키는 하나의 동력으로 사용이 됐지만 스페인은 완전히 망함으로 갔던 거죠. 참 스페인, 이게 이 역사를 보면 우린 참 배울 게 많은데, 스페인은 어느 나라보다도 근대화될 수 있는 풍부한, 정말 풍족한 토양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인이란 나라는 유대인, 이슬라민, 그러니까 무어인, 그다음 기독교인 세 인종이 합쳐져서 서로의 갈등과 공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남겨도 다 내쫓았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혹시나 선대 유대인이 아니었을까봐, 감시받을까봐 그네들이 했던 일들을 하나도 안 하고, 나는 글도 읽을 줄 몰라요. 그런 테마가, 그런 레마가, 모토가 시장 선거에 간판으로 내걸렸어요. 나 글 읽을 줄 몰라요. 무식이 자라긴 나라가 되고 있어요. 왕실의 근거직이었던 사람 아버지가 염색공이었다고, 염색공의 아들이었다 쫓아냈어요. 그럼 뭐 했느냐? 스페인인들, 순수 기독교인들은 농사나 짓거나 아니면 그냥 과거에 스페인의 위대했던 영광에 기대면서 거드름만 피우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달고예요. 이달고. 그 돈키호테에 보면 이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매일 사냥이나 하고 그냥 무의도식적인 삶을 살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은들 그런 사람들 가지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을까요? 그 세 인종에 의해서 세 개의 종교가 합쳐져서 스페인이라는 걸 대제국으로 올려놨는데 이 두 개를 다 버렸으니 유대인들이 쫓겨났었을 때 스페인의 집값은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인구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도시 인구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이 불행을 다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마법에 걸려서 자연의 질서 밖에 사는 인간들이 나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페인은 카스티아로부터는 페스트가 내려오고 안달루시아로부터는 배고픔이 올라온다. 국민들은 온갖다. 그러니까 스페인에는 세 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돈키호테 작품에도 나와요. 같은 세대의 작품이죠. 궁에 들어가서 궁신이 되든지 아니면 군인이 되든지 아니면 중남미로 떠나든지 이거 세 개예요. 그리고 또 스페인은 더 풍족한 토양을 가졌던 게 그런 세 인종의 갈등과 공동 속에 스페인이 됐지만 또 뭐가 있었어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를 풍족하게 영국도 탐험대를 띄웠고 스페인도 탐험대를 띄웠지만 스페인 탐험대에 탔던 사람들은 탐험대원들과 군인들과 그 다음에 신부들이었어요. 하지만 영국의 탐험대에 탔던 사람들은 여러분들 종의 진화론을 쓴 다윈, 생물학자, 지리학자들을 태워서 갔어요. 우리가 몰랐던 게 뭐였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 것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17세기를 근대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대성, 근대, 근대 철학, 근대적 사고. 그것을 특징적인 요소가 두 개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자유를 갖다가 주장을 하는. 다시 말해서 사고의 다양성, 그다음에 인간의 자유. 이 두 개 다 스페인에는 완전히 배제돼 있었죠. 몰살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무비판적 순응주의, 뭔가 생각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뭔가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없었어요. 광신적인 애국주의, 과거의 영광,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800년 동안 우리 땅에 있던 이슬람 교도들을 국대회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몰아냈어. 그래서 다시 기독교 땅으로 만들었어. 그 주체가 이달고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명예에 기대에 사는 사람들만 있던 거예요. 종교적 집착과 지적 허세. 나는 순혈주의야.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냐면 돈이 있던 유대인들은요. 귀족 자기가 있던 기독교인들과 이미 선대에서 다 결혼을 해서 피를 합쳤어요. 스페인에서 있었던 제 첫 번째 종교재판소 재판장이 개종한 유대인 후손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아랍인들을 쫓아냈었을 때에 그때 왕 페르난도 왕의 외가가 유대인 집안이에요. 참 모순이죠. 아이러니죠. 네, 역사는 그렇습니다. 순혈주의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순혈주의는 고소와 고발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이 했던 직업 또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던 돼지고기 나도 난 안 먹을래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그 다음날 종교재판소로 소환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백이 최고의 증거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문해가지고 허위 자백 안 할 사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문학적으로는 어떤 경향, 예술적으로 어떤 경향이 나오냐면 금욕적인 경향. 그러니까 인간의 추함과 거짓, 위선들을 갖다 폭로한 그러한 시들. 그게 깨베도가 대표적이에요. 깨베도. 그다음 두 번째가 도덕적인 경향. 이거는 굉장히 스페인의 이제 전통적인 낙관적인 건데요. 뭐냐면 인생은 꿈이다라는 그런 작품이 대표적인데 인생은 꿈이지만 우리가 결국은 꿈이라는 세상을 살다 가지만 사는 동안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러한 도덕적인 경향, 그 다음이 미학적인 경향입니다. 즉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했던 근대성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경향이 미학적인 경향이에요.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소설로는 돈키호테. 돈키호테 작품을 보면은 이 서문에 보면은 기사도 소설이 갖는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 작품을 쓴다. 가면이죠. 그 가면 아래에 가장 이상적인 사회,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 트렌트 공회에서 공표한 내용에 의하면 금서 목록을 강화시키고 종교재판소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 의식을 갖다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재판, 그러니까 지적인 모든 활동, 나라에서 원하는 이념에서 벗어나는 모든 지적 활동은 다 봉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거짓으로 웃음으로 가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은 금서 목록에 올라가서 금서가 된 책은 어떻게 돼요? 분서. 네. 분서가 되고 그다음에 그 조상은 갱류가 돼요. 무덤에서 그 시체가 파헤쳐져서 다시 불타집니다. 그런 시대에 누가 감히 대놓고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있죠. 세 가지. 하나는 스페인 땅을 떠나면 돼요. 두 번째, 스페인에 아부하면 돼요.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가면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시대의 바람꾼을 우리는 카사노바라고 이야기하죠. 카사노바. 이태리의 우리 카사노바. 근데 원래 카사노바의 원조가 스페인의 돈후안입니다. 돈후안, 스페인의 작품에 세비야의 남봉꾼과 석상의 초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띠르스 데 몰리나라는 사람이 쓴 다 17세기 작가들 작품이에요. 희극의 작품입니다. 극작품입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은 신의 법, 인간의 법, 자연의 법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는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인물로 나와요.
여인을 보는 순간 난 저 여인을 오늘 밤 취할 거야. 그리고 나는 버릴 거야. 그 옆에서 하인이 주인님 그러시다가는 천벌을 받아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올해도 두고 보시는구려.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니 참 웃기는구만. 예. 지금 나 데려가 보라고 해봐. 그러한 존재,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악자 소설인데 이 당시에 굉장히 붐을 일으켰죠. 악자라는 것은 사회의 제일 저층민, 하층민. 정말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자선적 1인칭 소설이에요. 아주 비루한 삶이지만 그도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인간의 개인이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절대적인 거, 독보적인 거, 초월적인 거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회의 가장 저층면인 이 악자도 비루한 삶이게 되게 하지만 자기 존재를 갖다 드러내는 그러한 소설이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벨라스케스. 여러분들 아까 벨라스케스, 스페인을 대표하는 벨라스케스 그림, 바로크 그림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메니나스, 라스 메니나스라는 작품입니다. 시녀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벨라스케스 화가예요. 지금 화가가 캔버스를 앞에 놔두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술 작품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려진 그림을 보는 우리는 관중이고 보는 사람이고 앞에 있는 거는 화가가 그린 오브제예요. 그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오브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이건 분명히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이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는데 화가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에 지금 보셨던 바로크 그 화가들 보셨죠? 이렇게 혁신적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없어요. 관점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관점이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요 거울에 비친 이 그림이 뭐냐 왕의 부처입니다. 왕의 부처가 안경 좀 어둡죠? 뒤에 왕의 부처가 와서 이 자기 공주 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는 이 그림을 보는 관점이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화가가 도대체 누구를 그리는 거냐. 우리는 항상 일반적인 나의 관점만을 하나로 중심을 잡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아까 제가 근대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은 사람의 수만큼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감정, 경험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리는 인간의 수만큼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모든 게 다 진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는 말은 틀리다는 거죠. 진리는 뭐냐? 그 모든 가능성을 다 합친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다 합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요? 개념의 세계에 삽니다. 컨셉이라는 개념의 세계에 삽니다. 하지만 인간은 각자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떠한 독서 경험을 갖고 어떤 인생의 경험을 가졌나에 따라서 뭐를 갖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관념의 보편적인 게 공통 분모가 바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각자 자기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그랬나요? 이 세상에는 사실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해석이다. 해석이다. 나의 관점에서 보여진 해석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나는 다르고 너는 틀리다는 말은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관점의 전환과 관점의 다양성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그러면 시인으로서 시어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제일 처음에 도입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신세계 새로운 우주관을 또 그 시대에 있는 모든 부조리를 갖다가 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읽어낸다는 건 어려운 거죠. 공구라처럼 그러한 시대를 자각을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한 성찰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지금 동그라는 작품을 스페인 전통에서 갖고 온 그 시 양식과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에서 갖고 온 시 양식을 이용해서 썼는데 스페인 전통에서 갖고 온 거는 형식과 내용에서 완전 전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스페인 거는 다 싫은 거예요. 다 거기다 그러나 그게 만약 발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현학적이고 아무도 볼 수 없게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게. 그러니까 돈키호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돈키호테는 3살부터 8까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책이지만 독서 경험과 인생 경험에 따라서 갖고 가는 메시지가 가지각색이다.
이 문학 이 작품이 그래요. 자, 이 레트리아는 전통에서 갖고 온 시 형식인데요. 이거는 르네상스기에 대표적으로 사용된 두 개의 테마. 아까 우리 선생님이 백 선생님이 까르페 디엠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그 다음 시에 나옵니다. 까르페 디엠이요. 여기 원어가 까르페 디엠이고 지금은 그 하나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베아투스 일레. 베아투스 일레. 그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뜻이에요. 오라시오스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자는 그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베아투스 일레. 예, 라틴어죠. 즉 남들은 다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 소음 속에 사니 나는 시골에서 아주 초라한 걸 먹고 살더라도 난 행복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제 레트리아라는 시 양식을 빌어서 레트리아는 후렴구가 있고 그 다음에 본연이 있고 본연의 마지막이 레트리아와 라임을 같이 이루는 그런 시 스페인 전통시예요. 내용이 내 소신대로 사니 남이야 웃든 말든 다른 사람들은 정부니 세상이니 자신들이 왕들에게 신경 쓰라고 하지. 반면 내 나라들은 버터와 부드러운 빵들이 지배하기를 그리고 겨울에 아침으로는 오렌지 잼과 소주가 남이야 웃든 말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주제가 바로 베아투스 일레입니다. 르네상스 때 주제예요. 르네상스 때 이런 양식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르페디엠. 여러분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다 작품으로 나가 있습니다. 노트에. 요 까르페디엠. 까르페디엠 라틴어로 캐치 더 데이라는 뜻이에요. 까르페 꼭 해야 될 디아 스페인어로 하면 그 날을 잡아라. 그 날을 잡아라는 게 결혼할 날짜를 잡아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은 찰나적 존재다. 시간이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 바로크의 테마는요 이렇습니다. 르네상스 테마는 참 아름다운 여인을 그려놔요. 그런데 그 여인의 손에 해골이 들려있어요. 이건 바로크예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 인간은 깨베도로 그랬어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의 길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노년기에 들면 우리는 아파요. 이 아픔 맨날 아픈데 이 아픔의 숙소를 우리가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염세적이죠. 바로크의 미학은 이건 환멸, 죽음, 염세주의가 바로 바로크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까르페 디엠을 르네상스계에도 노래했지만 바로크계에는 굉장히 강하죠. 윗부분에서부터 보통 여인의 머리카락을 금발에다가 비교를 하고 황금빛에 비교를 하는데 이 비교가 아니라 경쟁을 해요. 황금빛과 경쟁을 해요. 그렇게 쭉 해서 나중에 목이며 머리카락이며 입술이며 이마를 즐기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대의 황금기에 황금이자 백합이며 카네이션이며 빛나는 수정이었던 것이 은으로나 그 백발이 되는 거죠. 꽃이 잘린 꽃대.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꽃대의 꽃을 한번 잘라보세요. 꽃대 얼마나 볼품없는가. 아무것도 아니죠. 되기 전에. 아니 그보다 더 나아요. 그대가 아름다운 것들이 함께 뭐로? 흙으로, 연기로, 먼지로, 그림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기 전에. 무섭지 않아요? 스페인은 가톨릭이 강한 나라라 속세의 대명사인 궁전에 가도 해골이 항상 있어요. 해골이 항상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을 헛되이 살 수가 없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죽을 줄도 모른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은 이제 고독들 아주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시어를 쓰는가. 요거는 제가 노트를 해드렸습니다. 에우로빠를 속여 훔친 자가 이마에 반달이 무기고 이 고독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분이에요. 태양이 자신의 털에 모든 광선을 내보이던 하늘이 빛나는 영광이 사파이어 들판에서 별을 뜯고 있었을 때 4월의 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월의 밤 한 번 이야기 나온 게 하나도 없죠. 에우로빠 이마에 반달이 무기 그리고 털에 모든 광선을 내보이고 하늘에 빛나는 영광이 사파의 들판에서 별을 뜯고 있대요. 여러분들 에우로빠를 유괴하려고 제우스가 변신을 하죠. 소로 변신을 하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로 변신해서 그 에우로빠가 그 소 등에 탔다가 완전히 제우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 이 4월 그 황소자가 그 황소가 하늘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된 게 황소자예요. 점성학에서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죠. 그러니까 그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꽃이 피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데 또 뭐가 있습니까? 강간,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처음부터 두 개의 주제, 예. 아름다운 사랑, 인간의 행복이 불행과 같이 하고 있음을 그런 거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여기 황소가 어디에 나오고 아름다운 꽃피는 사월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은유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름다운 소년의 집안에 태양 사절이고 산호수염에 황금이 아닌 자색이 터번을 두고 이건 뭐냐? 닭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닭. 우리가 닭이네?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왜? 집안에 태양 사절. 왜? 아침에 해가 뜰 때 닭이 울기 때문에 태양의 사절이고 그다음에 보통 이 볕이 삐죽삐죽했기 때문에 그것을 황금의 왕관으로 생각했는데 그는 왕관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동양에서 오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보면은 동양은 페르시아 이쪽 아랍 쪽이거든요. 그쪽은 제후들이 뭘 씁니까? 터번을 두르죠. 자색의 터번. 이런 식으로 써서 있습니다. 자, 이 폴리페머스 갈라테아 뒤에 많은데 시간상 요거 하나만 보셔도 여러분들 어떻게 공고라가 시를 썼구나. 예. 이 보세요. 이제 이 폴리페머스 갈라테아스는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이라는 이 작품에 나오는 걸 가지고 공고라식으로 읊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 폴리페머스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이에 나옵니다. 아주 거인이고요. 엄청난 거인이고 식이네요. 아주 야만인이고 잔인해요. 이마에 눈 하나만 갖고 있고 그런 인물인데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에 들어가면 이 폴리페머스 정말 추하고 잔인하고 무섭고 그런 거인이 요정 아름답기 그지없는 갈라테아를 사랑을 해요. 완전 대조죠. 바로크의 미학 중에 가장 큰 대조죠. 그런데 이 갈라테아는 목신의 아들, 판의 아들인 이카스를 아키스를 사랑합니다. 자, 불행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을 해야만 되는 거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을 못하는 거고 너무나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사랑해주지 않는 거고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거는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너무 추한 거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지금 엉켜 들어간 거예요. 대조면서 완전히 서로 비유가 되면서 나옵니다. 자, 이 사연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장소가 어디냐면 폴리페머스 주인공의 동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 보세요. 시칠리아의 거품이 있는 바다가 불카누스 용광로의 천장이 아니면 티폰의 뼈가 묻힌 무덤으로 사용되는 릴리베어의 발을 은빛으로 광을 내고 있는 그곳에는 제로 덮인 한 평지가 불카누스의 대장간에서 힘든 일, 티페어의 불경스러운 욕망이 아닐 때에 창백한 신호를 준다오. 그곳에는 높은 바위가 동굴의 입구를 막고 있지요. 동굴 입의 제갈처럼 말이요. 공고라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그 솔레다에서 고독을 쓰면서 원래 4부로 약속을 했는데 2부도 마치지 않고 끝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워낙 비난이 거셌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돼지에게는 진지가 어울리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돼지인 줄 알았어요. 이 책을 그렇게 번역을 매번 했는데 또 원문을 보면 모르겠어요. 또 원문을 보면 또 모르겠어요. 왜? 워낙 도치가 심하고 형용사 다음에 지시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돼. 그것까지 다 떨어져 나요. 아까 제가 그랬죠. 구조상으로 이 사람은 완벽한 건축가다. 사연이 대칭을 이루고 오른쪽과 왼쪽에 완전 데칼코마니 대칭을 이룬다. 뭐 음악적으로는 어떠냐면요. 한 행의 반행구가 아에오로 반복이 되면 그 나머지도 아에오로 반복이 되고 한쪽이 형용사 명사 동사면 한쪽은 형용사 명사 동사예요. 또 아에오로 됐으면 오에아로 또 반복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번역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공고라가 번역이 못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시칠리아의 거품이 있는 바다가 보세요. 시칠리아는 여러분 여기 이태리가 있고 이태리 옆에 있는 게 시칠리아 섬이에요. 섬 여기에 에트나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이 여기가 릴리오 곳이에요. 근데 이 에트나 화산에 뭐가 있냐면요. 이 신화에 의하면 이 에트나 화산 여기 에트나 화산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죠. 근데 이 에트나 화산 안에는 불카누스는 대장간이 신입니다. 대장간이 용광로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불을 내뿜는데요. 그래서 동시에 이 에트나 화산은 뭐냐면 티폰이 거인인데요. 신에게 대들었다가 신한테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무덤이에요, 이게. 그것이 바로 폴리페머스의 동굴이래요.
폴리페모스가 거인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갈라테아하고 이카스가 둘이 있는 거, 아키스가 같이 있는 걸 알고는 나중에 이 아키스를 돌로 바위를 던져가서 아키스를 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폴리페모가 그러니까 이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불카로스 용광로는 뭡니까? 인간의 열정, 사랑. 티폰의 뼈가 묻힌 무덤은 죽음입니다. 죽음과 사랑의 열정에는 항상 죽음이 따름을, 인간의 삶의 열정에는 항상 죽음이 동방함을 대조를 통해서 연에서부터 이 주제가 끝까지 가요. 끌어가면서 에트나 화산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곳이 바로 폴리포머스가 살고 있는 동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이 즉 불칸소의 용광로면서 띠포니 뼈가 묻힌 무덤이면서 이 곳이 바로 뭐예요? 그곳에는 높은 바위가 동굴의 입구를 막고 있지요. 높은 바위 동굴 그거는 바로 폴리페모스의 거처지예요.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 잡아다가 거기서 먹고 양들도 모아놓고. 근데 그 동굴 입에 제갈처럼 말이죠. 바위가 동굴에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걸 갖다 제갈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참 기발하죠. 여러분들 이 한 년만 봐도 저희 공굴의 천재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년에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이 폴리페모스인데 이마에 눈 하나 있죠, 이렇게 뚝. 예. 근데 이 사람의 이제 특징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피레네 산맥 이야기가 나와요. 피레네 산맥은 아까 제가 지도에서 말씀을 드렸고 피레네가 그리스어로 불이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옛날에 이 한 농부가 화토불을 지피다가 그 불이 그냥 산 전체로 퍼져가지고 그 산맥에 있는 모든 금속들이 다 흘러내렸대요. 근데 그 흘러내린 그 급류가 바로 이 폴리페모스의 뭐예요? 수염이래요. 그리고 폴리페모스의 머리카락은 뭐예요? 레테의 검은 강. 레테는 사람이 죽으면 건너는 강이에요. 근데 검은 강이래요.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폴리페모스는 죽음을 갖고 오잖아요.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테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테아는 비너스의 공작새고 주노의 백조래요. 원래 비너스의 백조고 주노의 공작새인데 이게 서로 엇갈린 거는 그러한 사항들을 더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공작새는 위엄, 권력을 상징을 하고요. 백조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상징을 하죠. 이제 아키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아키스가 여기 표현에서 보면요. 땀 흘리는 것을 불똥으로 흘린다. 불똥이라는 것은 사물이 탈 때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키스가 갈라테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흘리는 땀이 불똥으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파포스와 그니도라는 거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그곳에 아프로디타, 비너스, 사랑의 신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있는 그 두 도시가 이 아키스와 갈라테아의 그 신방에 오랑캐, 검은 오랑캐와 비단 꽃 모양 꽃비를 내린답니다. 원래 오랑캐꽃은 여러분들 제비꽃이라고 해서 보라색이나 흰색이나 분홍색인데 여기서 검은 오랑캐꽃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흰 비단이야. 흰색은 밝음, 아름다움, 순수함, 갈라테아를 갖다 상징할 때 쓰죠. 삶, 광이,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계속 이렇게 연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에톤이라는 게 태양의 마차를 이끄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석양을 노을이 지는 걸 갖다가 그 마차가 바퀴를 바위에 싣는 것, 즉 해가 바다에 이 지평선에 이렇게 씻기잖아요, 그죠? 그걸 석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양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 번도 열어보신 적 없으시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로만세인데요. 로만세라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장르 시 양식입니다. 스페인 국민의 스페인 민중의 영혼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시 장르가 로만세인데 이 로만세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던 인물이 이 벨레르마라는 여성, 그다음 도냐 알다라는 여성인데요. 그 두 여성은 누구냐면 돈키호테가 둘시네아 공주를 섬기고 모시듯이 벨레르마를 모셨던 이 두란다르테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가 죽으면서 자기가 죽으면 심장을 꺼내서
이걸 벨레르마에게 갖다 달라.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 죽었어도 내 심장은 뭘 이야기하죠? 사랑을 이야기하죠.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고 또 벨레르마는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 영원히 간직하면서요. 그다음 도냐 알다는 또 어떤 용사가 섬겼냐면 롤랑, 스페인어는 롤단인데요. 이 사람이 섬겼죠. 그러니까 연인들 사이죠. 근데 이 롤랑도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도냐 알다도 자기의 그 롤랑의 무덤 옆에서 죽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그 당시에 가장 고귀하고 플라토닉한 러브 이것을 가지고 공고라는 이런 식으로 시를 썼어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굉장히 매설적이죠. 예.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뭘 강조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냐 알다가 돈 벨레르마를 찾아가서 너 왜 그렇게 사니? 그 심장은 매한테 줘. 왜 이렇게 한순간 눈물로 지새우냐? 그 상복 벗어버려. 예. 우리 재밌게 즐겨. 그리고 너 용사들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너 용사들이랑 같이 밥 먹었지만 배고파서 앉았다가 더 굶어서 일어나지 않았어? 성적인 의미예요. 그러지 말고 모자가 4개 달린 사람한테로 가자. 모자가 4개 달린 건 뭐냐면 사제예요. 사제. 왜냐하면 내 사제들이 그 당시에 모자를 꼭지가 4개 있는 모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언급하지 않을 절대로. 그러니까 사제들은 사순절에도 도미를 먹고 사순절이 아닌 데는 고화를 먹는데요. 직접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깨베도 시를 번역할 때도 그때는 더 젊었을 때라 이걸 글로 옮겨야 되나 마나 국문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면서 무슨 여자가 이런 걸 글로 옮겨야 할 정도였는데 이 시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할 수 없어요. 써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어요.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중세 때 이렇게 로망스가 이렇게 불려지고 아주 이상적인 기사와 그 기사들이 연인들이 사랑으로 노래되던 그러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희화화시켜버린 거죠. 완전 전복시켜버린 거죠. 이것을 우리는 카니발 이론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기존의 전통과 관습과 이런 거 모든 것들과 특히 이게 신체의 하부에 대한 걸로 해서 외설적인 표현으로서 기존의 체계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기존의 웃음을 통해 가지고 무너뜨리면서 뭘 하느냐?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그다음에 미래를 향한 개방성을 갖다가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고라는 이렇게 시를 통해서 언어를 새롭게 하고 개혁하여서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자유로운 감성과 창조력으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관점의 전환으로 관습화된 일상을 뒤집어서 뭘 한다? 공식적인 역사 속에서 제대로 표출되지 못한 근대성에 대한 사유가 예술적 상상력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한 자가 바로 공고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